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홍관희 교수의 안보TV 오늘도 세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우리 독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 어떻게, 지난주까지 두 번 이제 나갔는데 반응이 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예. 친구들이 전화 많이 왔습니다.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예, 예. 네, 전화. 예. 그래도 교수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교수님 친구분들을 하시면은 또 다 이렇게 급이 높으신 분들. 아이고, 다 뭐 마찬가지죠. 예, 다 쟁쟁한 분들이시고, 제 친구들은 별 별 말씀. 대표님. 예. 어떻게, 구독자는 좀 늘었습니까? 홍관희 TV.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나와서. 한 1000명 확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보시는 분들 들어가셔가지고, 홍관희 안보TV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채널 이름이 그냥 홍관희라 돼 있더라고요. 네, 안보TV. 예, 홍관희라고 채널 이름이 홍관희 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홍관희 안보TV를 해가지고 매일 하시는 겁니까? 거의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이 전문가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 가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일반 사실 이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패널들,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그냥 좀 영혼 없이 그냥 핵심을 못 찌르고 변죽만 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매일 여기 홍관희 안보TV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북한이 핵을 100개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작년 해가 바뀌어서 작년 12월 27일 날 미국의 NBC 방송이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2020년이면 북한 핵탄두를 100개를 보유할 전망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작년에 2018년까지 아마도 한 60개 정도 보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제 한 해가 바뀌고 이제 내년이 2020년 아닙니까? 그럼 100개라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상당히 이건 충격적이고 이게 우리가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 비핵화할 거다 이런 식의 자꾸 일종의 이게 무슨 거짓말을 하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결과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속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속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속은 건지 의도적으로 속여준 건지 왜냐하면은 처음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는 걸 전달한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 정은영 보좌관이 평양을 갔다 와서 이제 워싱턴에 가서 그걸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다면 한번 정상회담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군부대 방문해가지고 피자도 들고 와가지고 하면서 외출도 자유롭게 하겠다 전화도 자유롭게 하겠다 완전 캠퍼스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그러고 오고 지금 강력한 국방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허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병의 급여 인상과 군복무 단축을 강조하며 휴대폰 사용시간 연장, 여자친구와의 영상통화, 피자와 치킨 등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전우들 간의 회식도 PX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피자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신년사는 1월 1일 날 신년사 하지도 않고 1월 2일 날 신년사 하면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북한 인권 문제는 언급도 없고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아무튼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신년사 하게끔 자리를 비켜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뉴스를 그쪽으로 할애받도록 한 건지
그건 뭐 참 알 수가 없는데 예. 일단 그 군에 가서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예. 기본적으로 국방태세, 안보태세 예. 그리고 대접관 예. 우리가 지금 비상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이 내년이면 핵탄두 100개를 보유하는 예. 비상 상황이라는 걸 주지시키고 예. 투나잇, 파이팅 투나잇 오늘 예.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임전태세를 갖추자. 예.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가 예.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 안보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예. 그렇게 포퓰리즘식으로 하면은 예. 그거는 기본이 안 되는 것이죠. 아, 예. 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도 뭐, 천안함에 대해서, 뭐, 과거다, 좀 뭐, 잊고 가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북한이 핵무기 100개 갖고 있으니까 항복하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면 군을 지휘하는 예. 대통령 다음으로서는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 지금 그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사과가 있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은 일체 사과도 없고 그 행동 자체를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해해주자, 믿고 가자.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고 예. 그거는 정말 사퇴를 촉구받을 만한 예.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즉각 국방부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사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 해임시키라고 이 야당에서 지금 들고 그렇죠. 있는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참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 다음 차기 총선에 그 자유한국당에 지금 있는 그 정치인들의 한 70%는 물갈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저 있으나 없으나 뭐 저기 뭐 저 일을 하는 게 없는 것 같으면은 뭐 70% 80% 물갈이를 해가지고 이 진짜 이 나라를 그 걱정하시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이게 사실 이런 건 엄청난 호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전의를 다지고 예. 어떤 그 집권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걸 지적을 하고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투쟁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야당이 그 국민들에게 그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을 시키고 예. 참 모든 걸 걸고 국회의원직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예.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 변죽만 울리다 마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사실은 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판사 출신이고 법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장애 투쟁 이런 거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이게 뭐 나라가 떠내려가도 그냥 애매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근데 지금 또 태영호 공사도 지금 뭐 뜬금없이 김정은 뭐 개성공단을 재개하면은 김정은이 답방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왜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그분은 그냥 한국에 오셨으면 북한이 싫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김정은이 오라고 하는 건지.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게 되면은 돈이 북한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핵자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현금이 1억 달러. 예. 그래서 그걸 현금 박스라고 이제 국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돈이 뭐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라고 그 돈이 뭐 꼭 핵개발로 전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금이 일단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면 그 돈이 곧 핵개발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돈이 들어가도 그 돈이 또 다른 그 대체 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이제 핵개발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을 우리가 중단을 시킨 건데 태영호 전 공사가 참 지금 우리 송 대표님 말씀대로 이 주체 참 독재 사회가 싫어서 자유한국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조금 의문이 되는데 혹시나 이 내부에서 정부나 이런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데서 어떤 압박을 받는 건 아닌지 혹시 뭐 그래서 조금 그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건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이거 TV를 뉴스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게 지금 나오니까 야 저분이 왜 자꾸 요즘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나 싶어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자꾸 친북한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탈북자들은 다 간첩 아니야? 이중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 이 발언을 하시는 게 조금 친북한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상당히 우려가 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해부터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어떻게 좀 글쎄요, 오늘 제가 이 방송하러 오다가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중국의 예비역 장성이 미국 항공모함 2척 정도는 침몰시켜야 미국의 전의가 꺾인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얘기로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한 5천 명이 그 병사들과 승무원이 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중국이 무슨 그 미사일로 공격을 해서 침몰을 시킨다면 그런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면 미국은 인명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월남에서 철수했듯이 뭐 태평양, 서태평양 지역에서 뭐 물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굉장한 착오죠. 미국은 그렇게 물러날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 진주만 기수 공격했을 때 그냥 진주만을 상기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진주만 하고 그 다음에 핵폭탄 2번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항모가 침몰하면은 중국의 베이징, 상해 이런데 핵폭탄 들어가죠. 핵폭탄이 바로 떨어질 것 같은데 무슨 이게 참 중국 군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나라고 통제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도부하고 그 상당한 평소에 그런 전략적 회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말을 제야의 그 예비역 장성들에게 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제 미국을 협박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좀 물러나라. 뭐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유기적인 그 지도부와 제야에 있는 예비역 장성과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나.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거의 미국한테 무역 보복 당하니까는 거의 항복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은 그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세를 매겨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뭐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은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뭐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전쟁이죠. 이건 뭐 3차 세계대전인데,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1978년鄧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거의 지금 한 40년 동안을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지금 조금 이제 멈칫거리는데, 미국이 이제 처음에는 많이 봐줬죠. 그러다가 한 5년 전 정도부터 이 중국이 말로는 평화적 굴기, 피스풀리, 평화적으로 그냥 발전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는 군사 대국을 꿈꾸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견제 정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부터 막지 않습니까? 그 적자 보는 걸.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높아지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중국도 지금 한 40년 발전해 온 거를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못할 게 없다,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절대 이거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미중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예. 왜냐면 그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그 교수가 예. 이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또 예언을 했거든요. 예.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은 중국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전쟁을 하면 네.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점잖게 점잖게 중국 죽는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고. 그렇지. 예. 무슨 3살짜리 애하고 프로 격투기 선수하고 싸우면 그거 중국이 엄청나게 센 것 같은데 왜 제가 중국의 이 군사력이 헛방이라고 하냐면요. 제가 아냐면 저는 그 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상선의 항해사로 이제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이제 한 4년 했는데 그럼 중국 조선소에 배를 수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배가 들어갔다 나오면 배가 걸레가 돼요. 전부 다 첨단 장비고 계기고 다 터져버리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5년에 한 번꼴로 이 조선소에 완전 입거 이제 육상에 배를 올려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리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중국을 가는데 갔다 오면 한국에 와가지고 부두에다가 배 붙여놓고 새로 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장비고 뭐고 그렇죠. 다 엉망진창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났는데 질적으로 세부적으로는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 따라가려면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민간 상선도 파이프라인이고 금방 중국에서 수리하고 나오는데 파이프라인이 터져버려요. 이 고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 양호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구성하고는 상선도 아직까지 기술이 안 되는데 그 군사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이게 아직 못 따라가거든요.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는 것도 못 따라가지만은 우리가 군사 작전 하려면 이 작전용 해도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다 측량을 해야 되고 잠수함이 지나가려면은 해저를 다 측량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항공모함도 이제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군사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해공군 첨단 전략에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미국은 이미 다 측량해 있고 우리는 미국한테 자료를 받아 쓰니까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국은 바다에 나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예비역 장성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전쟁을 하는데 전략 전술이 좀 교활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약할 때는 강한 목소리를 자꾸 냅니다. 그러니까 이길 거다. 공격하겠다. 약할 때는. 이게 지금 약하니까 이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강하면 절대 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강할 때는 행동으로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 그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도 한 30만 명이 인해전술로 내려왔죠. 인해전술로 북한 북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메가더 장군은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는 말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번에 그 말로다가 막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실제로 약할 때는 이렇게 강경한 말을 쏟아낸다. 겁이 나니까 우리 오지마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마 이런 거네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겁난다고 하지. 겁난다고 겁납니다 하면 되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아니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그대로 이렇게 믿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그래 알아서 싸울게. 진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보니까 중국의 전투기들이 러시아 이 설계도를 훔쳐와가지고 짝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엔진 출력이 안 나오고 해가지고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이착륙 훈련하다가 많이 바다에 빠진다 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또 항공모함도 이게 엔진 출력이 확 나와야지 맞바람을 받고 그래야지 비행기가 확 올라가는데 엔진 출력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모든 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군사력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저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모택동 시절에 미국하고 그때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을 때 모택동이 뭐라고 했냐면 핵전쟁 하려면 하자. 근데 사실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굴 속으로 들어가고 피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미국도 피해를 볼 테니까 예. 중국이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예.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인민전쟁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예.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좀 무모하고 예. 참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죠. 그것은.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미국도 중국이 크는 거는 미국이 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봐줬기 때문에 큰 것이죠. 연간 3,750억 달러, 400조 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중국한테 그 적자를 미국은 적자를 봐주고 400조를 매년 400조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줬다는 거죠. 그 러시아 견제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400조를 안 주고 한국에다가 주면 되겠네요. 한국 물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방위비 협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인데 예. 방위비라는 게 그게 불과 한 2-3천억만 우리가 좀 더 쓰면 예.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데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효과도 없는 그 취업 고용비에 50몇 조씩 쓰고 54조 쓰고 아무 효과도 별로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1조도 안 되는 1조에 20-30% 한 2-3천억만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돌리면 배정을 해주면은 문제가 풀리는데 이게 그거가 아깝기도 하고 이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그 애착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대통령이 머리가 조금만 좋다면은 그거 몇천억 주고 다른 쪽에서 우리 물건 좀 더 사라. 우리가 그렇죠. 중국 확실하게 때려잡아 줄 테니까 중국 물건 다 빼고 우리 물건 사줘. 그리고 일본 물건도 빼고 우리 물건 사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산 셰일가스 많이 사줄 테니까 그리고 미국산 뭐 전투기 뭐 이런 거 계속 사줄 테니까 그 돈 우리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을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해달라. 그리고 20개 사단 무장할 수 있는 무기 달라. 그리고 2억 달러 무상 원조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해가지고 이거 관철시켰는데 이제 무상 원조하고 무기는 뭐 하야하시면서 무용 그냥 없던 걸로 돼버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도 다시 다음번에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중국 때려잡아 줄 테니까 중국한테 400조 주던 거 우리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참 국제 정치 이런 전략 이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셨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핵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아셨던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까지도 때로는 막 큰 소리도 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또 회유도 하고 이거 대단하죠. 그러면서 또 결국은 한미동맹을 이끌어내고 그런 분이셨는데 참 지금 이렇게 난세에 그런 지략을 가진 참 지도자가 우리가 필요한데 지금의 정부는 현 정부는 이 이데올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친북 성향, 종북 성향이 우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성향,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왜 자유시장 경제가 중요하고 이 취업이라든가 모든 경제 성장이 민간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나라가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서 뿌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그거는 경제 이론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잘못된 왜곡된 이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이념 그걸 갖고 있어요. 참 이걸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치기 없으면 어려우면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면 교체를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세력에 표를 몰아줘야 되는데 야당이 자꾸 분열돼 있고 아까 우리 송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 투쟁력, 예. 어떤 전략 예.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제1야당이 예.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뭐 국민들이 정치를 믿어야 되는데 네. 이게 태극기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2년 동안 나라 못 떠내려가게 그 붙잡아 놓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밤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인 계신 분들 뭐 통일광장 기도회부터 해가지고 전국에서요 24시간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대한민국 안 무너지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북한 구원해달라. 대한민국 안 무너지게 해달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 기도를 밤낮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해놓으니까는 와가지고 숟가락 꽂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유리한 입법권을 또 가지고 있고 특혜가 많지 않습니까? 면책 특권이라든가. 그러면은 그 중요한 국사를 이끌어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혜택은 다 받아가고 그 연봉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또 보좌진들도 막 국가에서 제공하는 9명인가 이렇게 그걸 또 제공해주고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활용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신력이 약하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난세에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구하는 그죠. 그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게 참 뭐 정규군 놔두고 이게 의병이 구한다는 건 이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비정상이라고 봐야죠. 이거 뭐 우리 임진왜란때도 그랬고 이거 이때까지 전부 다 6.25 때도 또 학도병들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그 고등학생들이 총 들고 총알바지하러 나가고 이게 왜 우리는 매번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사실 인간 생활에 모든 거를 결정하는 모든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정치적 분야가. 근데 우리가 그 정치 문화가 정치를 너무 조금 이렇게 배관시하는 어쩐지 그 정치인 하면은 이 물속에서 구해줄 때 제일 늦게 구해준다는 그런 개그 비슷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에 대해서 조금 그 혐오감이나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전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하고 우리 생활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제일 똑똑하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그냥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이나 좀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정치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그런 점을 제일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난세에는 그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 고생하고 아스팔트에서도 고생하고 그런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열정이 있는 분들 중에서 좀 실력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서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자면 다음번 선거 때는 이 국회의원들 한 70%는 물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70% 잘라내도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완전히 황골 탈퇴를 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은 지금 하는 거 보면 신재민 기업관, 김태우 수사관 이런 사람들 보호도 안 해주는 것 같으면은 저거는 문제가 있는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좀 상당히 심각하고. 그 김태우 수사관하고 신재민 그 사무관. 그분들은 지금 현 정부의 비리를 알고 용기 있게 그거를 이제 국민 앞에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정당에서 앞장서서
모든 걸 제쳐놓고 그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오다가 보니까 자취를 감췄다는 그런 예, 보도도 좀 나와서 신재민 뭐 네, 저기 불안합니다. 예, 그 기획부 그 사무관이 뭐 자체를 유서를 남기고 자체를 감췄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려가 많이 되고.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 새해에는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먹고 살고 수출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하나의 수출 모델로 삼는 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런 핸드폰이나 뭐 우리가 자동차를 팔았다면은 물건을 팔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잘 살게 된 노하우를 아예 통째로 수출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배우는 나라 사람들은 뭐 한국산 제품 생활도 한국식으로 하려고 할 거고 제품도 한국산 제품 쓰려고 할 거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경제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거고 군사 표준 뭐 다른 문화 표준도 다 슬금슬금 한국을 따라오다 보면은 우리 기업들의 이런 수출 시장이 대폭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돌아볼 때 좋은 점은 취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지금 공자님 말씀에 온고이치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걸 과거를 전부 잘못됐다고 적폐로 몰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처럼 저렇게 죄악시하면은 그 과거에 있었던 좋은 점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등소평이라는 사람 중국의 그 등소평이 그 모택동 시절에 아주 굉장한 고초를 받았습니다. 모택동은 아주 극좌파고 등소평은 자본주의의 그 중요성을 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아주 핍박을 많이 했는데 등소평이 집권하고 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7대3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07 과삼. 그 참 공은 그렇게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다 뒤집어 놓고 혼란을 초래했지만 중국을 그래도 혼란에서 세웠다. 이제 공산당 입장에서 그 사람은 얘기한 거죠. 같은 공산주의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공은 7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본주의로 서서히 이렇게 전환을 해서 중국을 일으켰는데 우리의 경우는 과거를 전부 매도를 한다 이겁니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그게 어떤 장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농업 환경에서 우리 농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어떤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그 수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을. 그러면은 그걸 정부에서 참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걸 이제 100%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옳은 태도는 아니다. 실사구시 정신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보니까는 한국에 새마을 운동 가가지고 러시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치안이 안정화되고 하니까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러시아 가보니까는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박물관에다가 새마을 운동 깃발 걸어놓고요. 한국이 옛날에 이래 못 살았는데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까지 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사진으로 쫙 해놓고 새마을 운동 깃발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러시아 말 몰라도 그 사진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얼마나 강조하는지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딱 끝나고 나고 그 관을 넘어서 그 다음 관으로 가니까 그 나제르바예프 이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 전시관이 나오더라고 홍보관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그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사진으로 그렇게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야 남의 나라에서는 새마을 운동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자기 업적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처음 한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금 버린다고 하고 적폐로 몰아가고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문재인 정권에 몸담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엄마가 옛날에 어릴 때 자기한테 때린 것도 적폐로 몰아가지고 다 그 죽여야 된다는
그런 사고 논리인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예. 나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예, 이건 예. 뭐 아마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도 있고 예. 인정할 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 예.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요거는 뭐 외교적인 부분인데, 네. 미국이 지금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네. 인도태평양 이 전략에서 중국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인도하고, 네. 군사 협력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인도하고 한국 인도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걸 맺어가지고, 네. 이 중국을 양 사이드에서 이 남쪽에서 남서쪽에서 인도하고 북동쪽에서 한국이 양 사이드에서 압력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이 예. 팽창 정책을 하니까 예. 그게 중국의 1대1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One Belt, One Road라고 영어로. 예. 이제 1대1로라는 게 그게 이제 팽창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1대1로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중국의 1대1로 그 팽창 전략에 대응을 해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연합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도하고 이쪽 베트남, 예. 그다음에 필리핀, 호주, 일본, 대만. 그럼 대한민국도 거기 당연히 포함이 되고 예. 가입을 해야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인도 태평양 연합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미국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서태평양에서 그 항행의 자유라고 해서 예. 그 남중국해에 중국이 거기 그 남샤군도에다 군사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막고 그 자유롭게 통행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우리 생사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적극 인도 태평양 연합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상적인 이 대통령이고 정권 같으면은 인도하고 군사 협력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필요합니다. 중국하고 같이 우리 한국하고 인도가 같이 힘내서 중국에 대응하자. 이렇게 하면은 인도의 13억 시장을 우리가 야금야금 파고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원전도 있을 거고 뭐 그럼 거기서 일본은 군대가 없으니까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인도하고 상호 방위 조약 맺고 그 시장을 갖다 통으로 이게 우리가 흡수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인도 13억 시장 플러스 우리가 미국 그 3억 시장 그럼 세계에서 넘버 1, 넘버 2 되는 시장을 우리가 다 흡수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뭐 중국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도 어차피 한쪽에 서야 됩니다. 예. 미중이 충돌을 하면 미국은 이제 이 나토라든지 일본, 호주 이런 데를 다 대표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연합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은 러시아라든지 북한 이런 데하고 연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치 뭐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때처럼 한쪽에 우리가 서서 동맹을 통해서 우리 생존을 보존할 생각을 해야지 아주 약한 나라가 중간에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겠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주권을 넘겨주는 거나 무방비 상태로 넘겨주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아주 무책임한 외교 노선이다. 그리고 그것도 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필리핀도 1억이고 베트남도 인구가 9,200만이고 하면은 거기하고 우리가 군사 협력을 맺어가지고 군사 기지도 내고 하면은 베트남하고 야 우리 한국에 뭐 탱크나 이런 것도 오래된 것도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군사 협력하면은 그 9,200만 시장, 필리핀의 그 1억 시장, 그 인도의 13억 시장, 그럼 그것만 해도 15억이 넘어가는 시장을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 미국까지 하면 18억, 뭐 몽골, 그리고 호주, 동남아까지 하면 거의 20억에 달하는 시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미국, 중국 시장을 버려도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차기에, 정치하실 만한 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예. 부족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새해 첫날부터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독자 여러분, 홍간이 안보TV 구글 유튜브에 가시면은, 홍간이 채널이 있습니다. 예, 가셔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독자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단결을 해서 그리고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이 방송은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네. 매주 오후 금요일 2시니까, 금요일 2시에 좀 많이 보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